안녕하세요. 영우 디지털 클라우드 사업부의 서호석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이며 또한 확장성도 용이한 모던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체스 또는 퀘스천스 창이 보이는데 이 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모던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확장성, 자동 구성, 운영의 편의성, 비용 효율성 같은 요소들이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아웃라인에 적은 세 가지 요소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큰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소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입니다. 이 개념은 특히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동적인 방식으로 어떤 하나의 설정 파일을 가지고 자동화된 인프라를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굉장히 이 방식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손쉽게 그리고 말 그대로 코드처럼 인프라를 구성하는 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IAC라고 부르는데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는 수동적인 구성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처리 가능한 정의 파일을 통해서 컴퓨팅 인프라 및 해당 구성을 관리하고 프로비저닝하는 프로세스이다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기존 방식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 인프라는 수동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설정 파일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GUI를 클릭해서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프라 생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수동적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필요없는 클라우드 인스턴스가 있더라도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폐기물 관리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수동 관리 방식은 높은 인적 오류 가능성을 유발함으로써 이로 인한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를 잘 도입해서 자동화를 이룬 경우는 반대로 프로비저닝 시간도 크게 단축될 수가 있겠고 이런 시간 단축은 보다 손쉬운 확장성, 운영성으로의 비용 절약으로 결국 이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은 돈이니까요. 이뿐 아니라 정의 파일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오류를 사전에 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를 가능하게 해주는 툴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툴, 이건 툴이자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AWS 클라우드를 위해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AWS 리소스를 자동 생성 가능하게 해주고요. 생성하는 리소스를 템플릿 파일로 작성을 하면은 이 템플릿 파일에서 스택이라고 부르는 리소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서비스는 AWS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AWS 사용자들은 진짜 꼭 사용해 보셔서 쉽고 빠른 생성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안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특징으로는 아마존에서 이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AWS만 우선 지원이 됩니다. 다른 클라우드에서는 안 되고요. 아쉽게도. 그리고 쉽고 친숙한 GUI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변경 사항들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템플릿 언어가 있는데 템플릿 언어는 사용성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디서든 굉장히 접하기 쉽고 그런 언어인 야물 기반이기 때문에 제이슨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야물과 제이슨 기반이기 때문에 러닝 커브는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러 핸들링 처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돼 있어 가지고 에러가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롤백이 돼서 마지막 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비용은 프리고요. 그래서 그냥
큰 걱정 없이, 비용 걱정 없이 그냥 AWS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은 아무나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툴을 사용하면은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템플릿 형태의 파일을, 오른쪽에 보이는 템플릿 파일은 참고로 제이슨 형태로 만든 건데,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셔서 쉽게 AWS 리소스를 생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는 툴은 테라폼이라는 툴입니다. 이 테라폼은 기존에 소개시켜준 클라우드 포메이션과는 틀리게 AWS,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뿐 아니라 온프레미스 인프라까지도 효율적으로 생성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좋은 툴입니다. 테라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이 프로바이더 내에는 AWS, GCP, 아주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커, GitHub, 그리고 MySQL이나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인프라 소프트웨어까지 여러 서비스와 솔루션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 테라폼을 사용해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건 리소스를 한번 자동적으로 생성해 보시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라폼 안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 테라폼의 특징들로는 일단 먼저 언급했다시피 멀티 클라우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단 프리 오픈소스 버전에서는 커맨드 라인으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GUI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프리 버전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상용 버전이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용 버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면은 템플릿 언어로 HCL이란 말은 해시코프 랭귀지란 뜻인데요. 를 사용하는데 재사용성이 좋고 굉장히 간결한 대신 이 해시코프 회사 제품들만 사용 가능한 언어라는 단점이 존재하니까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러시 롤백 기능은 없는 대신에 리소스에서 격리는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커맨드 라인 버전은 프리입니다. 단 상용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옵션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좀 지불할 의사가 있으신 사용자분들은 이 상용 버전을 사용하셔서 GUI까지 같이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던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바로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컨테이너 기술이 대표격인 도커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컨테이너, 도커, 그리고 쿠버네티스,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 장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의를 각각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커를 이해를 하려면은 컨테이너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도커는 컨테이너의 한 종류입니다. 이제는 컨테이너 하면은 바로 도커를 떠올릴 정도로 컨테이너의 대명사처럼 되긴 했는데요. 도커는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생성하고 배포, 그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컨테이너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컨테이너의 장단점, 즉 도커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도커 또는 컨테이너의 장단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의 특징은 OS의 커널 엔진을 같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VM처럼 독자적인 OS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면은 그림에서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공유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그림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커널 엔진을 쉐어해서 아랫단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가볍고 빠르고 리소스도 적게 필요합니다. 대신 이게 양날의 검처럼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OS 엔진을 게스트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리눅스 특정 버전인 경우는 그 특정 버전 커널, 특정 커널 버전에 지원되는 그 OS만 컨테이너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눅스를 사용하는데 윈도우 같은 완전히 커널이 다른 거는 전혀 이 컨테이너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때문에 격리성과 보안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것 또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커에서는 도커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간략히 보게 되면은 도커 파일 안에 도커 이미지를 코드로 정의하게 되면은 도커 파일을 빌드를 해서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이미지를 런하면은 비로소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쿠버네티스를 이해를 하려면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 함은 여러 어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들이 작업을 자동으로 관리 예약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란 뜻이 마치 지휘자가 여러 그 단원들을 통합해서 조정을 하고 보정을 하고 또 관리를 한다는 의미인데 이 뜻과 같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으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쿠버네티스, 그리고 도커 스웜, 그리고 메소스 마라톤, 메소스 마라톤은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리고 상용으로는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등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 툴 중 하나인 쿠버네티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개발된 툴인데요. 고도의 자동화로 컨테이너화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오픈소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통합관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자층이 굉장히 두텁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 쿠버네티스가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거의 평정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크게 마스터와 노드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마스터 쪽을 보게 되면은 마스터는 전체 클러스터의 상태 및 구성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그림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etcd라는 저장소가 보이시죠? 바로 이 etcd라는 저장소에다가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API 서버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 이 API 서버는 마스터가 클러스터와 통신하기 위해서 액세스 포인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스케줄러는 컨테이너의 배포 등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컨트롤러는 API 서버를 통해서 클러스터 내 배포, 복제본 및 노드의 상태를 관리를 행하게 되는 그런 모듈입니다. 쿠버네티스의 마스터를 살펴봤고 노드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드는 실제 컨테이너들이 기동되는 곳이 바로 이 노드들인데 각 노드에서는 쿠블렛이라는 노드 시작 중지
그리고 유지를 담당하는 에이전트 프로세스가 실행되고요. 프록시라는 네트워크 프록시가 로드 밸런서로서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 포드는 배포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스트 안에서 리소스를 공유 가능한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호스트 내에 이 포드 안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드에서는 YAML이라든지 제이슨을 통해 컨테이너 상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도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해 살펴봤는데,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지원되는 컨테이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 일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ECS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있는데,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자체적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도커 컨테이너를 지원하는데 ECS를 사용하면 운영할 필요가 없어져서 손쉽게 빠르고 쉽게 컨테이너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니, 혹시 AWS를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도커 컨테이너 구축이나 관리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아마존의 컨테이너 서비스는 파게이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ECS에서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들이 EC2 인스턴스에서 동작을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파게이트를 이용할 경우 EC2 필요 없이 서버리스 형태에서 컨테이너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파게이트는 EC2에 대한 관리 필요 없이 컨테이너 관리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마존의 서비스는 아마존 일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 줄여서 EKS인데 드디어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나왔네요.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AWS에서 쿠버네티스를 손쉽게 실행 관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얼마 전에 쿠버네티스의 직접 구축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구축하고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운영 유지 보수는 이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AWS 상에서 쉽고 빠르게 쿠버네티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눈여겨보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AWS에서 제공하는 3개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봤는데 간략히 비교표를 넣어봤습니다. 참고로 이 비교표는 리인벤트 2017에서 사용된 자료를 원문 그대로 가져왔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마존 자체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2개, 파게이트와 ECS가 있죠. 이 중 파게이트는 서버레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KS는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데, K8S, K8S 이 둘 중 어떤 게 맞는지는 헷갈리지만 어쨌든 K8S라고 일단 부르죠. K8S on EC2라고 명시되어 있는 표가 보이는데, K8S는 쿠버네티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접 쿠버네티스를 수작업으로 EC2에 설치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방법에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환경 그리고 여건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찾는데 이 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술은 서버레스 기술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서버레스라는 서버가 없다는 표현 그대로 서버를 운영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버레스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레스 컴퓨팅의 기본 개념은 말 그대로 사용자는 서버가 필요 없다는 건데, 서버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버 운영 관리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클라우드 공급자가 서버를 실행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서버 운영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파스하고 비슷한 면이 많지만, 서버레스의 경우 이벤트에 따라 실행되고 작업이 끝나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24시간 항시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파스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버레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서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1.0 시대에는 VM 위에서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를 관리하여야 했던 것이 지금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점점 더 서버 운영이 필요 없어지는, 즉 사용자들이 코드만 업로드하면 바로 사용 가능한 서버레스 형태의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인프라 쪽만 아닌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도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초기에는 코드와 업무 모두 한 덩어리의 커다란 모노리스 환경에서 운영되었다가, 맨 옆에 보시면은 커다란 덩어리가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커다란 하나의 모노리스 환경에서 운영이 되었다가 진화를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내려오게 됩니다. 중간에 보이는 게 바로 그 그림들인데, 좀 더 세분화돼서 모노리스 환경에서 세분화돼서 좀 덩어리가 작아졌죠.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의 아키텍처로 승화되었던 것이 이제는 더욱더 세밀화된 펑션 단위, 기능 단위로 더 세분화돼가는 모습들이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서버레스를 사용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서버레스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서버에 대한 구축이나 운영이 필요 없어지는 것에 대한 모든 이점들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구축 운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크다고 보여지고, 이 장점은 바로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빠른 확장성과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고요. 이 모든 장점들은 결국 사용자 경험 향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반면으로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버레스는 벤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특정 벤더에 대한 종속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서버레스를 잘 사용하려면은 이 관련 기술들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 능력이 요구되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레스는 일반적으로 이벤트에 반응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에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수행돼야 하는 이런 종류의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성능 이슈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보았는데, 결국 이러한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업무 형태나 워크로드가 서버레스 환경에 적합한지를 고민해서 적절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AWS에서의 서버리스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상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람다 서비스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람다는 서버를 관리할 필요 없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필요시에만 코드를 실행하며 요청 수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사용한 컴퓨팅 시간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코드가 실행되지 않을 때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람다로 구축한 실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같이 보시죠. 웹사이트의 텍스트를 읽어 아마존 폴리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려주는 서비스를 구현한 사례인데, 여기에서는 웹사이트 내에 음성 듣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였을 때 람다에서 코드가 폴리를 호출하여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구현된 케이스입니다. 이 사례와 유사하게 람다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여기서는 음성 듣기 메뉴를 클릭할 때가 되겠죠?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기능들에 대한 실행이 필요할 때 람다를 이용하는 법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오로라 서버레스라는 AWS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레스 서비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마존 오로라는 고성능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그리고 가용성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간편성과 비용 효율성까지 결합한 MySQL과 PostgreSQL이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존재하였는데, 그림에서 보이듯 이제는 서버레스 옵션이 추가된 게 보이시죠?
이 서버레스 옵션이 추가되어서 서버레스 데이터베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서비스입니다. 오로라 서버레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용량 유형을 서버레스로 지정하면 인스턴스 선택 및 구성 옵션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클러스터 이름과 마스터 사용자 이름 암호 조합을 지정하면 간단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인액티비티 설정 옵션이 보이는데, 이 설정 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잠시 작동이 멈춘 상태로 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컴퓨팅에 대한 과금은 발생하지 않고 단지 저장 공간에 대한 과금만 발생하게 되어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던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이 기술 요소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페이지에 적어봤습니다. 모던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를 위해서는 우선 IT 동향 트렌드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는 신기술 동향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장점도 중요하지만 단점에 대한 파악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관심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실험 테스트를 계속 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테스트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운영에 적용할 계획을 그려야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이 뜻은 좀 보수적으로 실행 계획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몫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실험하고 또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성공적인 모던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AWS 트레이닝 앤 서티피케이션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된 과정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